저는 박미란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작은 읍내에서 분식집을 하며 살아왔고 외동딸 서윤 하나만 바라보며 버텨왔습니다. 제가 손에 굳은 살이 박힐 만큼 삶이 고단했어도 서윤이 웃는 얼굴 하나 보면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 갑자기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할인이 어린이집이 갑자기 문을 닫아서 며칠만 와줄 수 있어? 그 목소리가 자꾸 떨려서 전 도저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 부탁에 부모가 무슨 조건을 붙일 수 있겠어요. 저는 장사를 일찍 닫고 밤새 짐을 챙겨 이튿날 새벽 첫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창밖 풍경이 갈대밭에서 회색 건물들로 바뀌는 걸 보니 마음이 괜히 조여왔어요. 늘 시장 냄새, 튀김 기름 냄새 맡으며 살던 제가 갑자기 서울의 높은 아파트 숲으로 들어간다는 게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낯설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딸네 아파트 앞에 도착하니 성문처럼 생긴 정문과 지문, 인식기, 경비원의 날카로운 확인 절차까지 마치 국가기밀기관에 들어가는 기분이더군요. 저는 708동 강서윤 씨 어머니입니다 하고 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쓸데없는 예의인 줄 알면서도 이 낯선 분위기가 사람을 작아지게 만들더라고요. 현관문이 열리자 딸이 뛰어나와 엄마 하고 안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반가움보다는 피로가 먼저 묻어 있었어요. 얼굴은 하얗게 말라 있었고 예전처럼 생기 있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만 걱정하며 딸의 뺨을 쓰다듬었죠. 너 요즘 밥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니? 그렇게 묻는 제 말투만 해도 벌써 엄한 엄마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연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야기 계속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잊지 못할 인생 이야기들 조심스럽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 뒤에서 사위 강태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눈은 제 얼굴을 스치기만 하고 금세 딴 곳을 향했어요. 그 사람은 늘 이렇게 정중하면서도 마음의 거리를 철저히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위를 볼 때마다 딸이 과연 이 집에서 편안할지 문득 걱정이 됐습니다. 제가 가져온 보따리를 내려놓자 사위가 슬쩍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건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저희 집엔 다 있어서요. 이 말 자체는 예의였지만 그 속뜻이 저는 이상하게 걸리더군요. 우리 집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묘하게 스며 있었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손주가 먹을 거니까 내가 정성껏 챙겨왔지 하고 말했습니다. 집안은 너무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가구들은 각을 딱 맞춰놓은 듯 가지런했고 공기조차 살얼음 같은 느낌이었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신발 바닥이 바닥과 맞부딪히는 소리가 더 크게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엌 한편에 가만히 서서 이 집 전체를 훑어봤습니다. 따뜻함이라고는 한 줌도 없는 공간 분명 딸이 사는 집인데 왜 이리도 낯설고 차가울까요? 딸은 분주하게 저를 챙기며 엄마 잠깐만 기다려. 과일 깎아줄게 하고 작은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저는 자꾸만 걸렸습니다. 딸의 말끝마다 힘이 없고 집안 어딘가에서 묵직한 불안감이 흘러오는 듯 했어요. 괜히 등줄기를 따라 서늘한 기운이 내려앉았습니다. 손녀 할인이는 다행히 저를 보자마자 품에 와락 안겼어요. 아이의 온기가 이 집에서 유일하게 숨쉬는 생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거실을 살폈는데 그 순간 이유 모를 장면 하나가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거실 한 벽면에 붙은 두꺼운 책장. 너무 튼튼하고 지나치게 벽에 밀착되어 있어서 꼭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그때는 그냥 서울 사람들은 책장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쓰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제 온몸이 말해주는 건 달랐습니다. 그 집에는 분명히 뭔가 이상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곧 뼈저리게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 손녀 할인이의 잠꼬대를 통해서요. 할머니 바람 방 열면 안 돼.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일의 문이 열린 건 그 순간부터였어요. 할인이를 재워놓고 난 뒤 저는 거실에서 가만히 앉아 딸이 설거지를 마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울 집에 온 지 반나절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마음 한가운데에 짙은 먹구름이 낀 듯한 느낌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딸 서윤이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이지만 마치 투명한 유리 뒤에서 울고 있는 사람처럼 어딘가 무너져 있었어요. 그게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 피곤하지? 방에 가서 좀 쉬어. 딸이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 웃음의 얇은 껍질 아래에서 떨고 있는 진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 조금 누워 있어야겠다. 하고 말하면서도 저는 딸의 목덜미에 얇게 스친 멍을 보고 말았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저는 그 작은 흔적이 온몸을 휘감는 불길함처럼 다가왔어요. 방에 들어가 누웠는데도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은 아무리 봐도 똑같은 하얀색인데 그 위에 괜히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만 같았어요. 분식집에서 새벽까지 일해도 바로 골아떨어지는 제가 이 낯선 집에서는 눈꺼풀이 천근만근이면서도 잠이 오지 않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방문이 살짝 열리고 작은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인이었어요. 할머니 나같이 자면 안 돼? 그 조그만 목소리가 어찌나 떨리던지 저는 벌떡 일어나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럼 우리 할인이 할머니 품으로 와야지. 아이를 제 옆에 눕히고 등을 토닥이며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잠이 들 무렵 갑자기 작은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바람 방 열면 안 돼. 아빠가 그랬어. 그 말이 방 안 공기를 단숨에 얼려버렸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할인아, 무슨 방이? 아이를 깨우지 않으려고 속삭이듯 묻자 아이는 눈도 뜨지 않은 채 다시 말했습니다. 바람방은 나쁜 사람들이 들어오면 큰일 난대 아빠가 꼭 지키라 했어. 순간 심장이 아래로 꺼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이의 말은 단순한 상상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아이의 머릿속에 비밀을 심어 놓은 듯한 목소리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이의 잠꼬대를 곱씹으며 거실에 나왔습니다. 사위는 벌써 양복을 차려입고 식탁에 앉아 태블릿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딸은 눈치를 보며 남편 앞에 따뜻한 차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습니까? 사위는 짧게 묻고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다시 화면으로 눈을 돌렸어요. 저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죠. 어제 잠깐 아이가 잠꼬대를 하더라고요. 뭐 바람방이 어쩌고저쩌고 하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위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멈췄어요. 그리고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애들 잠꼬대에 의미 두실 필요 없습니다. 말은 평온했는데 그 말투 속에 서늘한 압박이 스며 있었습니다. 딸은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선명하게 보였어요. 마치 이 얘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처럼요. 식사가 끝나고 사위가 출근하자 딸의 표정이 확 풀렸습니다. 저는 슬쩍 물었어요. 서윤아, 요즘 너 많이 피곤해 보인다. 무슨 걱정 있어? 딸은 접시를 씻으며 이렇게 말했죠. 엄마, 그냥 일이 많아서 그래. 별일 없어? 말은 그렇게 해도 손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떨림을 못 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너 팔이 왜 그래? 멍 같은데? 딸은 너무 빠르게 웃어버렸습니다. 엄마, 그건 어제 TV장 옮기다가 부딪힌 거야. 별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평생 일하면서 얻은 멍이 어떤 모양인지 잘 아니까요. 기계에 눌린 건지, 사람이 손으로 잡은 건지, 그 모양은 분명히 말해주는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건 따로 있었어요. 딸이 저를 향해 말하지 않았음에도 제발 이걸 묻지 말아달라는 눈빛이 너무 선명했다는 겁니다. 그 눈빛은 저를 찌르는 칼 같았어요. 이 집의 공기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확신으로 굳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딸 집 곳곳을 조심스럽게 둘러봤습니다. 앨범도 책상도 서재문도 다 정리되어 있었어요. 너무 정리되어 있어서 이상할 정도였죠. 그런데 유독 거실 책장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너무 견고했고 너무 벽에 밀착되어 있었어요. 일반 가정집에서 보기 힘든 방식이었어요. 저는 괜히 책장 모서리를 쓸며 말했습니다. 이 책장 웬일로 이렇게 튼튼하네. 그 순간이었습니다. 책장이 정말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벽에 붙은 것보다 문에 가까운 느낌이었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 집에는 분명히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 딸과 손녀가 모르는 무언가를 사위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뼛속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할인이 옆에 누웠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서요. 우리 할인이 할머니랑 같이 잘까? 아이의 눈동자가 금세 안도하는 빛으로 변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토록 안기나. 그 생각에 마음이 뭉개졌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있자니 아이가 또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바람방 몰라 할머니도 모르는 척해야 돼.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서 이런 말을 배웠겠습니까? 이 나이에 방을 숨겨야 한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리가 없어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자. 이 집의 진짜 공기는 무엇인지, 내 딸과 손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척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 아이의 잠꼬대가 뇌리에 깊숙이 박혀서인지 온몸이 쑤셨지만 마음만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딸과 손녀가 혹시라도 볼까 싶어 일부러 부지런히 부엌에서 죽을 끓이며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일상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의심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본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딸은 졸린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나오더니 엄마가 일찍 일어났네 하고 작게 웃었습니다. 그 작은 웃음이 어찌나 슬픈지 가슴이 아릿했어요. 딸이 웃으면서도 눈치를 살피는 모습은 어제보다 더 뚜렷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죽을 떠주며 말했죠. 너 피곤해 보이니 오늘은 좀 쉬어. 할인이는 내가 볼 테니. 딸은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에도 무심코 손목을 가리는 동작을 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칼처럼 박혔습니다. 그때 사위가 나왔습니다. 양복에 단정한 넥타이, 흔들림 없는 눈빛, 그리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말투. 어머니, 오늘 일정이 있어서 먼저 나가겠습니다. 저는 그 말 뒤에 묻어있는 냉랭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내 영역에 들어오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가 늘 섞여 있었죠. 그래, 조심히 다녀와. 저는 일부러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상대가 벽을 쌓을수록 저는 더 순하게 굴어야 했습니다.
기회는 무심하게 굴 때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사위의 차가 단지 밖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뒤 저는 집안을 슬쩍 둘러보았습니다. 딸은 할인이와 방에서 그림책을 보고 있었고 저는 그 틈을 이용해 거실 책장 근처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어제 살짝 흔들린 책장의 느낌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평범한 책장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 책장 옆면의 나무결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한데 이상하게도 손끝에 미세한 빈틈이 느껴졌어요. 이 책장이 원래 이렇게 두껍나? 제 혼잣말이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책장 아래쪽을 손가락으로 밀어보았습니다. 아주 약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더 밀려고 하는 순간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뭐해? 저는 깜짝 놀라 책장에서 손을 떼며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먼지가 많길래 좀 닦으려고 했지. 딸은 의심 없이 다시 방으로 들어갔지만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집은 아주 작은 실수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딸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할인이와 블록놀이를 했습니다. 아이는 무심코 블록을 색깔 순서대로 쌓고 있었어요.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어제 잠꼬대가 떠올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인아, 이 색깔 순서로 쌓는 거 좋아? 제가 부드럽게 묻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빠가 이 순서로 하면 문이 열린대. 저는 블록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무슨 문? 쉿, 할머니도 조용해야 돼. 안 그러면 아빠가 화내. 그 말은 마치 주문처럼 제 몸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사위가 숨기는 비밀의 조각을 알고 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아이에게 입 다물라고 가르친 어른이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였고요. 저녁 준비를 도우며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확인하러 갈 때가 된 것이라고요. 딸이 할인이를 재우러 들어가고 집안이 조용해진 밤. 저는 슬리퍼를 벗고 맨발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책장 앞에서 한참을 숨을 고르고 어제 느꼈던 빈틈을 따라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나무결이 아주 살짝 움푹 들어간 지점을 찾았습니다. 거기를 눌렀을 때 딸깍 작은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책장의 오른쪽 하단이 아주 천천히 마치 숨을 쉬듯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숨겨져 있던 틈이 모습 드러내는 순간 제 등골을 타고 전율이 흘렀어요. 안쪽은 칠흑같이 어둡고 특유의 차가운 공기가 새어나왔습니다. 뭔가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간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그 안을 더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딸 서윤의 목소리가 갑자기 뒤에서 들렸습니다. 엄마, 왜 거길 열고 있어? 그 목소리는 공포와 혼란 그리고 절망이 뒤섞인 떨림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으며 입술은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딸은 이미 이 집의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딸을 가장 깊게 올가매고 있는 사슬이라는 걸요.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린 순간 저는 책장에서 손을 뗀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책장에 돌출된 틈, 그 안에서 새어나오던 차가운 기운, 그 모든 것이 단번에 사라지고 저는 딸의 눈빛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한 손으로 입을 덮은 채 저를 보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 제발 거긴 열면 안 돼요. 딸의 목소리는 마치 무너지는 뚝을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사람처럼 절박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니? 제가 조심스레 묻자 딸은 고개를 끄덕도 저어도 못한 채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 심장을 움켜쥐듯 아팠어요. 저는 천천히 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왜 말 안 했니? 내가 무서웠던 거니? 그 말에 딸의 눈가에서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엄마 나도 그 방이 뭔지 몰라요. 알아도 안 돼요. 안 돼? 왜? 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면 멈출 수 없게 돼요. 그 말은 마치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딸을 진정시키고 방으로 보내려던 순간 복도 쪽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할인이가 문틈 사이로 고개를 쏙 내밀고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 울어? 저는 급히 아이를 안아들고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리 할인이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엄마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할인이가 잠들 때까지 달래고 다시 거실로 나오니 딸은 책장 앞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준 채로요. 엄마 이 집, 내가 생각한 집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딸 옆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무슨 말이니? 딸은 깊이 숨을 들이켰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몇 달은 태호가 정말 자상했어요. 회사 일로 바쁘긴 했지만 그럭저럭 행복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밤마다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처럼 삐하는 전자음이 계속해서요. 딸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내가 자다가 목이 말라 물 마시려고 거실에 나갔는데 책장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그 안에서 파란 불빛이 반짝거리고 저는 숨을 조심스럽게 골랐습니다. 그래서 너도 확인해 본 거니? 아니요. 절대. 그날 이후로 태호는 거실에 나오는 걸 유난히 싫어했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자지 왜 나와? 하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딸은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움켜쥐었습니다. 엄마, 나도 알아요. 이 집에는 뭔가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뭔지 알고 싶지 않았어요. 무서우니까. 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딸을 방으로 돌려보낸 뒤 저는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책장은 아직도 아까 열렸던 틈만큼 벌어진 채였습니다. 마치 저를 다시 부르는 것처럼요. 저는 천천히 책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딸깍. 그 소리를 다시 듣는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책장의 틈은 조금 더 벌어졌고 안쪽에서 희미한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저는 핸드폰 플래시를 켜서 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비춰보았습니다. 안에는 예상보다 훨씬 넓은 작은 방이 있었어요. 방음제가 벽을 모두 덮고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 한쪽에는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 금속 상자. 그 위에는 복잡한 조작 패널과 4개의 색깔 버튼. 파랑, 노랑, 빨강, 초록.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할인이가 블록을 쌌던 바로 그 순서. 잠결에 중얼거리던 그 색깔. 이걸 아이에게 가르쳤다고? 제가 혼잣말을 하자 어둠 속에서 기계가 작동하는 듯한 낮은 웅음이 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품 안쪽에서 핸드폰이 진동하는 걸 느꼈습니다. 문자 한 통. 어머니,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제가 곧 들어갑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회사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집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왜? 어떻게? 저는 책장 문을 급히 밀어 닫았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기도 전에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삐삐삐 철컥. 저는 숨을 삼키며
거실 중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사위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책장을 향해 스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얼굴을 향했습니다. 어머니.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제가 없어도 편안하셨습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이미 제가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온 사위 강태호의 모습은 희미한 복도등 아래서 더욱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그림자가 사람을 삼켜놓은 것처럼 얼굴은 웃고 있는데 눈빛은 아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는 손을 잡고 있지도 않은데 손끝이 얼음장처럼 식어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조금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유난히 낮고 묵직했습니다. 회의가 취소돼서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저를 확인하러 왔다는 기분이 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아이 재워놓고 방 정리하다 나왔어. 그는 제 말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눈은 여전히 책장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이 책장이 원래 닫혀 있어야 한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작은 틈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의 시선이 책장 틈을 향하던 그때 딸 서윤이 다급하게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여보 왔어? 그 목소리는 마치 위태로운 유리잔 위를 걷는 사람 같았어요. 강태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딸을 보았습니다. 응. 그런데 아까 집에 전화했더니 아무도 받질 않더군. 그 말에 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정말 미세한 떨림이 딸의 눈가에서 스쳤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는 집안의 모든 동작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마치 누구의 움직임도 허락하지 않는 감옥처럼. 저는 애써 상황을 돌리려 했습니다. 서윤아, 내 아버지 얘기 좀 하다가 시간이. 하지만 사위는 제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니. 그는 한 걸음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집 구경이라도 하셨습니까? 그 말투는 공손했지만 속에 숨겨진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내 영역에 손대지 마라. 저는 침착하게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집이 참 조용해서 그냥 공기 좀 느끼고 있었지. 그러자 그의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공기요? 그 미소는 섬뜩했습니다. 이 집 공기가 어머니 취향에 맞아야 할 텐데. 그 순간 딸이 제게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여보, 엄마 피곤하시니까 그만 얘기하자. 그러자 사위는 느릿하게 딸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피곤한 건 나도 마찬가지야.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위협은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침실 쪽에서 약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툭! 할인이가 뒤척이는 소리였습니다. 사위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애는 왜 아직도 깨어있지? 저는 본능적으로 딸을 뒤로 밀쳤습니다. 애들은 자다가도 뒤척여. 무슨 큰일 난 것처럼 말하긴. 제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사위는 제 쪽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숨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아이에게 뭘 들었습니까? 그 질문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말하려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사위의 속내는 더 빨리 드러났습니다. 그는 책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걸음은 너무도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원래부터 그 문을 확인하러 온 사람처럼. 딸이 급하게 외쳤습니다. 여보, 하지 마.
그러나 그는 딸을 무시한 채 책장에 손을 대고 밀었습니다. 책장은 절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설계된 것처럼 부드럽게 슥 하고 움직였습니다. 틈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책장 안을 확인하곤 천천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길 열었다는 거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숨조차 마음대로 쉴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사위는 더는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느린 속도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제일 싫어하는 행동입니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의 집에서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태도, 그의 그림자가 제 앞까지 드리워졌습니다. 딸은 울먹이며 사정했습니다. 여보, 제발 엄마한테 그러지 마. 엄마는 그냥, 서윤아. 그가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걸 봤는지 알고 싶지 않니? 그 말이 끝나자 딸은 갑자기 무릎이 풀린 사람처럼 주저앉았습니다. 안 볼래, 알고 싶지 않아. 그 울음이 너무 아파서 제 심장까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호야, 내 딸 울리지 마. 그러자 그는 제게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그럼 말해보십시오. 어머니는 도대체 뭘 본 겁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감춘 것을 들킨 공포가 아니라 비밀을 뺏길 두려움 때문에 더 위험해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단 하나라도 잘못 말하면 저나 딸 혹은 아이에게 큰일이 생긴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못 봤어. 그냥 책장 먼지 닦으려고 한 것뿐이야. 그 말이 진심이든 아니든 이 순간 살아남기 위해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위는 저를 한동안 바라보더니 아주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하지만 돌아선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이 집에서는 모든 게 기록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이 집이 감옥이라는 선언.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 집의 비밀을 폭로해야 한다. 딸과 손녀를 위해서라도 더는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걸 뼛속까지 느꼈습니다. 그날 밤은 도무지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강태호의 마지막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이 집에서는 모든 게 기록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마치 곳곳에 눈이 달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벽에도 천장에도 심지어 방문 손잡이에도 어째서인지 숨을 깊게 쉬는 것조차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옆에서 자는 척 숨을 죽이고 있는 서윤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딸의 손등을 살짝 쥐었습니다. 엄마가 있잖아. 잠깐만 버티자. 겨우 그 말만 속삭였어요. 어느 순간 눈이 잠깐 감겼다가 떠졌는데 창밖이 벌써 푸르스름해져 있었습니다. 잠든 건지 까무러쳤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돌덩이처럼 무거웠지만 저는 일부러 먼저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서재 문은 닫혀 있었고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태호의 출근 준비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잠시 뒤 안방 문이 열리고 그가 나왔습니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셔츠만 걸친 모습이었는데 어제보다 더 말끔해 보였습니다. 그게 참 이상했어요. 밤새 잠을 설쳤을 텐데 얼굴엔 피곤의 흔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가 부엌에 서 있는 저를 향해 짧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일찍 나가야 해서요. 서윤이한테는 제가 문자 남겼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그래, 바쁜가 봐. 조심해서 다녀와.
그는 신발을 신으며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건 다시 말하지 않겠습니다. 서로 불필요한 오해는 만들지 않는 게 좋겠죠. 그 말은 분명히 제게 하는 경고였어요. 알았어.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저는 한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풀리듯 식탁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심장은 쿵쿵 뛰는데 머리는 이상하게 맑아졌습니다. 이제 진짜로 내 싸움이구나. 서윤과 하린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집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서재 앞, 거실 책장, 복도 끝, 아이방 어디에 눈이 달려 있을지 몰랐어요. 괜히 천장 모서리, 콘센트 주변까지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확인해야 할 건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 장갑을 낀 것처럼 자연스럽게 고무 장갑을 끼고 서재 문 앞에 서서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태호가 출근했다 해도 혹시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했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문손잡이를 잡고 돌려보니 의외로 쉽게 열렸습니다. 저는 안쪽으로 몸을 살짝 들이밀며 서재를 둘러봤어요. 책장은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고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 몇 장이 밑쪽에 겹쳐져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이상했어요. 저는 먼저 쓰레기통 쪽으로 갔습니다. 종이를 잘게 찢은 조각들이 가득했어요. 장갑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뒤적이니 흰 종이들 사이로 색깔 있는 조각들이 몇 개 섞여 나왔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하린이가 블록 쌓으면서 중얼거리던 그 순서가 떠올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색깔 조각들을 자세히 보니 단순한 색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글씨로 숫자와 영문자들이 인쇄돼 있었어요. 마치 계좌번호나 코드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몇 개만 골라 손수건에 싸서 주머니 속 깊숙이 넣었습니다. 티나지 않을 만큼만. 다시 거실로 나와 책장 앞에 섰을 때는 손에 땀이 흥건히 배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제가 눌렀던 자리가 손끝에 기억처럼 남아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다시 꾹 눌렀습니다. 딸깍. 어제와 똑같은 소리가 났고 책장이 아주 천천히 안쪽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저는 안쪽 틈을 통해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쉰 뒤 핸드폰 불빛을 켰어요. 안에는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바람방이라고 부르던 그 작은 음지의 방. 벽에는 방음제가 붙어 있었고 한쪽에는 철제로 된 작은 금고가 벽과 맞물리듯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장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그 위에 여러 대의 외장하드와 서류 뭉치가 올려져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몇 장 펼쳐보았습니다. 익숙한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투자약정서, 수익보장, 고수익 단기 프로젝트. 서류 하단에는 모르는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거액의 숫자가 줄줄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느낌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정상이 아닌 돈의 흐름이라는 걸. 금고 앞에 서니 다리가 저릿해졌습니다. 전면에는 숫자, 키패드와 4개의 작은 불빛이 박혀 있었는데 그 색깔 순서가 눈에 들어오자 숨이 턱 막혔어요. 위에서부터 파랑, 빨강, 노랑, 초록. 하린이가 블록을 쌓은 순서. 잠결에 중얼거리던 그 순서. 할머니, 파란 바다, 빨간 불, 노란 배, 초록 동굴.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금고를 더 이상 만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억지로 열려다가는 모든 걸 망칠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이 사람의 세계를 혼자 열어젖히기에는
제 경험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시장에서 평생 장사한 촉으로도 이런 종류의 범죄는 한눈에 다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금고 앞에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숨이 가빠졌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하게도 차분함이 올라왔어요. 아, 이제는 내가 아니라 이걸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나서야 할 때구나. 방에서 나와 책장을 다시 원래대로 밀어넣고 흔적이 남지 않았는지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아이 방으로 갔어요. 할인이는 자고 있다가 제가 들어가자 꾸벅꾸벅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응, 우리 할인이. 할머니랑 비밀놀이 하나 할까?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비밀놀이요? 응. 어제 우리 블록 쌓기 했잖아. 파랑, 빨강, 노랑, 초록. 그거 아빠가 가르쳐 준 거지? 잠결에 했던 말을 다시 꺼내자 아이의 얼굴에 순간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아빠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랬는데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잖아. 아빠도 할머니는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실걸? 거짓말이었지만 지금은 아이를 안심시키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 색깔이 뭐야? 우리 할인이는 얼마나 잘 외우고 있나 할머니가 궁금해서 그렇지. 아이의 입술이 잠깐 떨리다가 결국 작은 목소리로 나왔습니다. 파란 바다, 빨간 불, 노란 배, 초록, 동굴 이 순서로 말해야 문이 열린대요. 어떤 문이? 나쁜 사람들이 모르는 문이요. 아빠가 그랬어요. 이건 우리 집이 안전해지는 비밀이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너무 많은 걸 목격했고 너무 많은 말을 주입당했어요. 더 캐묻는 건 이 어린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남길 뿐이겠죠. 거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을 때 다리가 풀리면서 온몸이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손수건 속에 숨겨둔 색깔 종이 조각들을 꺼내 한 번 더 바라봤어요. 그 작은 종이들이 이제는 칼날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누구에게 가야 하지? 머릿속에 경찰, 지능범죄수사대, 수사, 영장 이런 단어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걱정이 밀려왔어요. 장모가 사위를 고발했다는 말이 세상에 퍼지면 우리 가족은 또 다른 시선에 시달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서윤이의 마음이 완전히 부서져 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함께요. 그래도 결국 하나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도 해야 한다. 지금 이걸 눈 감으면 나도 공범이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숫자 버튼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111을 누를까 아니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먼저 찾아갈까 망설임이 조금 있었지만 결국 손가락이 스스로 움직이더군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수화기 너머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깊게 하고 제 이름과 나이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박미란이라고 합니다. 사위가 아주 나쁜 일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것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말씀드릴게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이상하게도 몸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제가 뒤로 물러설 길은 없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혼자가 아니라 이 일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과 함께 싸워야 할 시간이 온 거였습니다. 경찰청에 전화한 그날 이후로 저는 하루하루를 숨죽이며 버텼습니다. 태호가 해외로 도주하려 한 사실이 들통났다지만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밤마다 가슴을 부여잡아야 했습니다. 반면 서윤이는 마치 무언가가 끊어져 버린 사람처럼 식사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 아이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심장도 천천히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인이는 제 무릎에만 꼭 붙어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고 그 작은 손이
제 옷자락을 잡을 때마다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그렇게 사흘쯤 흘렀을까요? 늦은 오후 우리 집 초인종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서윤은 거의 반사적으로 몸을 움찔하며 저를 돌아봤죠. 엄마 태호 씨 아니겠죠?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을 억누르며 문에 다가갔어요. 혹시나 싶어 체인까지 걸고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문틈 바깥으로 보인 것은 낯선 남자들과 여경 한 명이었어요. 박미란 씨 맞으십니까?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입니다. 순간 힘이 풀려 문고리를 붙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을 거예요. 제가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머릿속에는 태호가 알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도 스쳤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들어오시죠. 형사들은 신분증을 제게 보여주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소파에 앉은 채 얼어붙어 있었고 할인이는 제 뒤에 숨었어요. 경찰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집안에 깃든 공기가 달라지는 듯 했습니다. 긴장감이 거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누군가가 우리 편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박 팀장이라는 중년의 형사는 차분하게 제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제보 내용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용의자 강태호는 상당히 치밀하고 준비가 빠릅니다. 이미 잠적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서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는 딸의 손등을 살며시 잡아주며 대신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늦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증거도 제가 어느 정도 확보했습니다. 저는 미리 봉투에 담아둔 색깔 종이 조각들과 태호가 아이에게 가르친 색깔 순서가 담긴 쪽지를 내밀었어요. 형사들은 종이를 펼쳐보더니 얼굴이 서서히 강직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서로 짧은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박 팀장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그냥 놀이가 아닙니다. 이건 금융범죄 조직이 내부 문서를 색상 코드로 분류해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방식과 거의 같습니다. 게다가 아이가 말한 순서, 그건 금고 잠금 패턴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전문가의 입에서 그 말을 들으니 허벅지가 후들거릴 만큼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반면 서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짓을 한 게 맞나요? 형사들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딸의 눈에서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어요. 나는 어떻게 그렇게 몰랐을까요, 엄마?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서윤의 어깨는 비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형사들도 조용히 시선을 돌린 채 기다려 주었습니다. 잠시 후 박 팀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밤 태호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컴퓨터든 금고든 정리하지 않은 게 있으면 회수하러 올 거예요. 가능하다면 어머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집 근처에 잠복하겠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세요. 저 협조하겠습니다. 서윤이 제 손을 붙잡으며 눈물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다가 태호 씨가 알면. 걱정 마라, 서윤아. 이제는 끝내야 할 때야. 제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자 서윤은 할인을 끌어안은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형사들은 우리 집 주변과 단지 입구에 여러 대의 차를 분산 배치했습니다. 저는 불을 최소한으로 켜둔 채 할인을 재우고 서윤은 제 옆에 앉아 한참 동안 손을 떨며 기도하듯 두 손을 모았어요. 밤 11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거실의 어둠 속에서 저는 창밖 그림자 하나가 스르륵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사들의 무전기가 동시에 울렸습니다.
대상 차량 이동합니다. 접근 중. 서윤이 제 손을 꽉 잡았고 저는 호흡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오는 듯 집안 전체가 숨을 멈춘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문 앞에서 삑하는 익숙한 비밀번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가 돌아온 것입니다. 문 앞에서 들린 비밀번호 소리는 너무나 익숙했어요. 제 가슴이 순간적으로 쑥 꺼져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윤은 제 옆에서 입을 틀어막고 떨고 있었고 저는 할인이가 깨지 않도록 작은 등을 쓸어내리며 몸을 굳혔습니다. 3331삑. 그 파열음 같은 마지막 소리가 들리는 순간 현관문이 아주 천천히 밀려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태호의 실루엣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는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었고 주변을 확인하듯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집이 조용한 걸 확인하자마자 낮게 한숨을 내쉬며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 쪽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서윤, 자냐? 그의 목소리가 귓가를 베듯 날카롭게 퍼졌습니다. 서윤의 손이 제 옷자락을 꽉 잡고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그렇게 눈으로 말했죠. 그때였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낮고 긴장된 목소리가 들렸어요. 팀장님, 대상 확인. 진입 준비 끝.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어요. 태호가 금고를 열기 전까진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태였죠. 박 팀장은 제보 내용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었기에 금고를 여는 순간까지 기다릴 생각이었습니다. 태호는 거실을 지나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문고리를 잡고 들어가려다 갑자기 멈췄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크게 뛰었습니다. 누가 다녀갔나? 그 한마디에 등골이 얼어붙었어요. 그는 방 안을 훑어보더니 책상에 다가가 서류 몇 장을 대충 넘기며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건드린 흔적을 찾으려는 듯 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도 예리해서 저는 숨을 멈출 뻔했습니다. 잠시 뒤 태호는 스마트폰을 꺼내 금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가 금고 앞에 멈춰서자마자 박 팀장의 목소리가 무전기에 다시 들렸어요. 대상 금고 접근. 전원 준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태호가 색깔 순서를 떠올리듯 입술을 아주 작게 움직였어요. 파랑, 빨강, 노랑, 초록. 바로 그 순서였습니다. 할인이가 잠결에 중얼거리던 그 색깔들. 태호가 아이에게 놀이라며 주입했던 그 암호. 태호가 패드 위에 첫 번째 숫자를 눌렀습니다. 삑, 두 번째 삑, 세 번째 삑,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를 눌렀을 때 지금입니다. 진입,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터지듯 열리며 형사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태호는 놀란 눈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태호 씨,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입니다. 금고에서 손 떼고 양손 머리 위로. 태호는 소스라치게 뒤로 물러나며 소리 질렀습니다. 뭐야? 당신들 무슨 권한으로? 그러나 형사들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재빠르게 다가가 그의 손을 꺾어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철컥. 차가운 수갑 소리가 서재 안에 울렸습니다. 특경법 위반, 사기 및 횡령, 자금 세탁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태호는 안간힘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다 장모 짓이야. 저 여자가 꾸몄다고. 저 여자가. 그 비명 같은 외침이 서재 벽에 메아리 치듯 퍼졌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서재 문 앞에서 모습을 드러냈어요. 태호의 눈이 저를 향해 사납게 뒤집혔습니다. 당신이 이걸. 저는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저지른 일, 내가 거두는 거야. 그 말에 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형사들은 그를 끌고 서재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때 집 안쪽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었어요. 문틈에 숨어있던 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한 듯 무릎을 꿇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딸에게 다가가 두 팔로 감싸 안았어요.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살아요? 그 말은 오랜 시간 억눌러 왔던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절규였어요. 저는 딸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살 수 있어. 서윤아, 우리 살아낼 거야. 이제 끝났어. 이제 시작이야. 박 팀장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아니, 대단하십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제 딸과 제 손녀를 지킨 것뿐입니다. 형사들이 태호를 밖으로 끌고 나가자 그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이대로 안 끝나. 당신들 다. 형사들이 강제로 차문을 닫으며 그의 말은 끊겼습니다. 그 순간 집안에 길고 깊은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정적 속에서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들이켰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니, 끝난 게 아니라 드디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순간이 온 것이었어요. 강태호가 끌려나가던 밤, 집안에는 폭풍이 지나간 뒤처럼 정막만 남았습니다. 형사들이 증거물을 챙기고 서류의 사인을 받아간 뒤 거실에 남은 사람은 저와 서윤, 그리고 잠든 할인뿐이었어요. 전등조차 밝게 느껴지는 그 정적 속에서 서윤은 작은 의자에 웅크린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딸의 옆에 앉아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어요. 엄마. 서윤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나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태호가 끌려가는 걸 보는데 말끝이 흐려졌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끝났다는 느낌 들었지? 그동안 붙잡고 있던 모든 끈 놓아도 된다는 느낌.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죄책감이 들어요. 나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건가 싶고. 저는 딸의 손을 붙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서윤아, 그 사람은 너한테 최소한의 존중도 최소한의 사랑도 안 줬어. 너는 오래전부터 이미 혼자였어. 그냥 내가 이제 그 사실을 인정한 것뿐이야. 그 말을 듣고 서윤은 처음으로 소리내 울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다 바닥까지 비워버린 사람처럼 담담하고 조용하게 눈물만 흘렸어요. 저는 그런 딸의 어깨를 끝까지 지켜주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결국 제 빌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번듯한 아파트 대신 오래된 벽지가 조금은 벗겨진 작은 공간이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이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하리는 제 품에서 잠든 채로 집에 들어왔고 서윤은 커다란 숨을 한번 내쉬며 현관에 멈춰 섰습니다. 엄마 집 이렇게 따뜻했었나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집이니까 그러지. 사람 냄새 나는 집. 며칠 뒤 태호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공식적으로 떴습니다. 뉴스에 그의 이름이 오르내리자 서윤은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꺼놓고 지냈어요. 주변에서 어떤 연락이 와도 받고 싶지 않다는 듯 음식도 조금밖에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처럼 주저앉지는 않았어요. 딸의 마음속에 무너진 벽 사이로 작은 빛이 조금씩 비치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매일 아침 딸과 밥을 차려 먹고 할인이 유치원 준비를 함께 챙기며 평범한 일상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기계처럼 숨만 쉬던 사람들이 드디어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할인이는 놀랍도록 빨리 일상에 적응했습니다. 아마 아이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른들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했고 어른들보다 먼저 안도의 시기를 맞이하는 법도요. 할인이 유치원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요새 할인이가 많이 안정됐어요. 그림도 밝아졌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찌르르 했습니다. 살아남았구나. 우리 아이가. 서유는 조금씩 일할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집에만 있으면 더 미칠 것 같아요. 그 말은 자포자기한 사람이 아니라 다시 걷기 시작하려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그날 바로 동네 카페에 이력서를 넣었고 사장님이 바로 다음 주부터 나와 보실래요? 라고 하자 서유는 오랜만에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웃음은 아직 흔들리고 조심스러웠지만 분명 살아있는 사람이 짓는 웃음이었어요. 제가 다시 시장 좌판으로 돌아갔을 때 오래 알던 상인들이 반갑다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이고, 미란 씨 얼굴 좋아졌네.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요. 이제 좀 살겠네요. 저녁이면 세 식구가 작은 주방 테이블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억지로 고급 식기를 꺼낼 필요도 없고 서양식 메뉴가 아니라고 눈치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된장찌개에 달걀말이만 있어도 배부르고 따뜻했어요. 할인이는 늘 말했습니다.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어. 그 소리 하나면 하루 피로가 싹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윤이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할인이랑 여기 계속 살아도 돼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집이 사람 골라받는 것도 아니고 둘이 있으면 더 좋지. 서윤은 긴 숨을 내쉬며 제 어깨에 살며시 기댔습니다. 엄마, 나 이제야 알겠어요. 내가 살고 싶었던 건 화려한 집이 아니었네요. 그냥 안전한 집이었나 봐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래, 이제 찾았잖아. 우리 여기서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돼. 그날 밤 서유는 제가 방에 들어가려 하자 불렀습니다. 엄마. 응? 고마워요. 진짜 엄마 아니었으면. 저는 딸 입술을 손가락으로 톡 누르며 말했습니다. 그만해. 우리 식구잖아.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 하나 사이에 있지만 제 마음엔 오래된 겨울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우리는 비로소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살아가는 일뿐이었습니다. 강태호가 체포된 지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많은 것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게 돌아가지만 적어도 우리 세 식구의 하루는 더 이상 공포나 불안에 흔들리지 않아요. 창밖 벚꽃이 피어나기 시작한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살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숨을 들이쉬는 공기가 다르게 느껴지는 삶이 있다는 걸 저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게 되었어요. 서윤이는 이제 카페 부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초반엔 손이 떨려 물 한 잔 제대로 못 내놓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누구보다 침착하게 손님을 맞이하고 직원들 스케줄도 스스로 정리하더군요.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이런 모습이구나 싶습니다. 어느 날 밤 서윤이 퇴근길에 제게 말했어요. 엄마, 요새는 직장 가는 게 무섭지 않아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나려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저 아이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은 곳에서 버텼는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할인이는 유치원에서 발표의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우리 할인이는 정말 밝아졌어요. 선생님도 그렇게 말해주더군요. 그 아이가 한동안 벽만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던 모습, 아빠가 걸어오는 발소리만 들려도 벌벌 떨던 그 모습을 떠올리면 지금의 환한 웃음은 기적이나 다름없습니다. 할인이가 어느 날 제게 묻더군요. 할머니, 우리 집은 이제 나쁜 사람 안 와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응, 이제 절대 안 와. 할머니가 지켜줄 거고 엄마도 지켜줄 거야. 그랬더니 아이는 제 목에 팔을 두르며 속삭였어요. 우리 집 이제는 따뜻해서 좋아요. 그 말에 저는 마음속에 오래 남았던 겨울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저와 서유는 때때로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런 일을 겪고서도 우리 세 식구가 살아남은 건 참 잘한 거다. 저는 여전히 시장에서 장사를 합니다. 손님들은 세월이 변해도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죠. 가끔 어떤 아주머니가 제게 말합니다. 미란 씨, 요새 얼굴이 더 좋아졌네. 그 말에 저는 그냥 웃습니다. 이 평범한 웃음을 되찾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과 싸움을 넘었는지 그걸 말한다고 이해할 사람은 많지 않겠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단단해졌으니까요. 봄바람이 창문을 지나가며 커튼 끝을 흔듭니다. 저는 그 작은 바람에도 행복을 느낍니다. 이곳은 우리가 다시 태어난 집이니까요. 두려움을 벗어나 다시 걸어온 자리, 지켜낸 가족이 다시 살아가는 자리. 저는 매일 밤 기도합니다. 이제는 제발 이 아이들 앞에 더는 어둠이 내려오지 않게 해달라. 그러고 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잠든 할인의 작은 숨소리가 귓가에 닿으면 그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천히 아주 천천히 행복해지고 있습니다.